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문TV 이노나. 네, 이민우입니다. 네, 설 연휴 선생님들 잘 네, 잘 보내셨는지요? 보내셨죠? 네. 네, 이발하셨나요? 아, 예, 네, 대표님께서 설 연휴 잘 보내셨죠? 예. 네, 네. 설 연휴가 긴 만큼 네. 푹 쉬기는 했는데 이렇게 네. 한파가 몰아닥쳐서 네. 선생님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인문TV 거고, 네. 네, 오늘 어떤 컨텐츠를 준비했을까요? 네, 저희 인문TV가 올해 2023년은 세계 문학 기행이라는 컨셉으로 이제 1년을 꾸리고자 하는데요. 3월에 이제 아일랜드 작가 특집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이전에 1월 남은 오늘 그리고 2월까지는 또 다른 특집을 하려고 하는데요. 올해 2023년이 그 유명한 해밍웨이의 데뷔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는 2주간 해밍웨이 데뷔 100주년 기념 특집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네, 예. 보통 뭐 작가 탄생 100주년, 뭐 사망 100주년 이렇게 하지만 데뷔 100주년 네. 좀 특이한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네, 하지만 해밍웨이 데뷔작으로 하면 네. 흔히들 그 1926년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로 네. 이렇게 네, 얘기하지 보통 않나요?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요. 네, 하지만은 또 이제 다르게 또 보는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1923년을 또 공식적인 데뷔로 봐야 되지 않냐 이런 네. 의견도 있는데요. 네, 네. 그때 이제 세 편의 단편과 10편의 네. 시라는 책이 한정판으로 이제 출판이 되었는데요.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데뷔를 1923년으로 이제 네. 봐야 옳지 않을까 하는 네. 저희 주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밍웨이가 워낙에 유명한 작가고 또 해밍웨이는 사실 뭐 소설이나 문학에 관심이 크게 있지 않으신 분들도 다 아는 작가고 노인과 바다는 뭐 네. 사실은 뭐 전편을 다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해도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 아는 워낙에 전 세계적인 문학 작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문학사적인 업적을 생각하더라도 이 데뷔 100주년을 좀 기념하는 게 의미가 있겠다 해서 저희가 네.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모두들 잘 알고 계시는 그 네. 해밍웨이가 누구인지 네.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니스트 해밍웨이 1899년 7월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고등학교 졸업 후 지방신문사인 캔자스 시티 스타의 수습 기자로 일하다가 1차 세계대전 당시 적십자 부대의 앰뷸런스 운전병으로 이탈리아 전선에 투입되게 됩니다. 네. 휴전 후 신문사 토론토 스타에서 기자로 일하던 중 1921년 특파원 자격으로 파리로 건너가 거트루드 스타인, 스콧 피츠제럴드, 에즈라 파운드 등과 일하러 가서 교류를 하게 됩니다. 네, 이후 세계 각지를 여행하고 여러 전쟁을 취재하며 다양한 경험을 소재로 소설 창작에 전념했는데요. 전후 세대의 모습을 그린 1926년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로 길 잃은 세대, 로스트 제네레이션이라고 하죠. 예, 의 대표 3인방 어니스트 해밍웨이, 스콧 피츠제럴드, 윌리엄 포크너 중 대표 작가로 부상하게 됩니다. 네. 전쟁 문학의 명작으로 꼽히는 1929년 무기여 잘 있어라 등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1940년 스페인 내전을 다룬 서사시적 장편 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를 히트친 이후에 이렇다 할 작품이 없어서 작가 생명이 끝났다는 비판까지 들었지만 1952년 망망대해 위 노인의 사투를 그린 노인과 바다로 1953년 플리처상 수상에 이어 1954년 노벨문학상까지 수상하며 작가로서의 명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 해밍웨이는 하드보일드 문체와 빙산 이론으로 대표되는 수많은 단편 소설을 통해 미국 단편 문학의 전통을 계승하는 한편 독자적인 스타일을 확립시키며 장르를 아우르는 문학적 대가의 면모를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1959년부터 건강이 악화되어 우울증, 알코올 중독증에 시달리다 1961년 7월 2일 아이다호 자택에서 엽총으로 스스로 삶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해밍웨이는 극기주의, 허무주의, 하드보일드 스타일과 강인한 남성상을 통해 남성상을 작품 속에 잘 녹여냈으며 20세기 미국 최고의 작가로 포크너, 완전 반대 성향인 포크너와 함께 손에 꼽히고 있습니다.
예, 그 양력에서 잠깐 소개되기는 했는데 네. 해밍웨이 하면 뭐 네. 길 잃은 세대, 뭐, 네. 뭐 잃어버린 세대, 네. 로스트 제네레이션, 네. 그리고 이제 하드보일드 문체, 네. 빙산 이론 네. 이런 것들이 막 언급이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이번 시간에 차근차근히 이야기해 볼 거예요. 네, 오늘 예. 방송은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로스트 제네레이션, 잃어버린 세대가 네. 도대체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뭐 로스트 제너레이션은 뭐 직역하면은 말 그대로 잃어버린 세대고요. 네. 이제 세계 대전 이후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좁게 보면은 2차 세계 대전 이후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좀 크게 보면 1차 세계 대전 이후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보통 1차 세계 대전 이후로 봅니다. 그래서 네. 1차 세계 대전 이후에 이제 인간의 어떤 이성, 문명에 대한 이제 회의를 네, 이제 예술가들이 다 느끼고, 회의주의, 그리고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네,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그래서 말 그대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길을 잃은 세대다. 그래서 이제 예술이 어쨌든 사회를 좀 선도하고 사회의 어떤 갈 방향을 미리 예술가들이 이렇게 좀 미리 앞장을 써서 개척을 하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원래 예술가가 인류가 좀 거창하게 얘기해서 인류가 나아갈 길을 예술가가 먼저 돌파하고 맨 마지막이 이제 법관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농담 삼아서 정리를 하는 사람들이죠, 아무래도. 네. 네. 그래서 이제 도저히 가야 될 길을 모르겠다. 그러니까 세계 대전이 예술가들한테 너무나 큰 상처였고, 그리고 뭐 전 지구가 그냥 네. 거의 네. 그 전쟁에 다 이렇게 네. 몰두하던 시기였으니 네. 이게 단순히 이제 전쟁이 문제가 아니고 1차 세계 대전은 사실은 전쟁사 쪽으로도 뭐 인류 문화사 쪽으로도 사실은 인간에게 굉장히 큰 허무주의를 줬죠. 그쵸. 또 이전의 네. 전쟁과 너무 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상이. 실제 4년간 전쟁을 했지만 결국엔 참호전이었잖아요. 그냥 고작 뭐 몇백 미터 앞에 가려고 뭐 몇 달 동안 그냥 기관총 뭐 갈겨대고, 그러니까 1차 세계 대전에 3대 악마가 있지 않습니까? 기관총, 철조망, 참호. 그러니까 그 참호전이라는 게 정말 아무 실익이 없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전쟁 지도부들이 그냥 지도 펴놓고 워게임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수백만 명이 그냥 갈려나가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냐, 뭐 전쟁이라는 게 인류 역사에서 처음 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전쟁을 했다 그래서 뭐 지식인들이 막 절망하고 그런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거 사실은 이 로스트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이런 용어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이제 특히 제3세계 이 그 사람들은 뭐 유럽 지식인들이 뭐 그렇게 전쟁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허무주의에 빠졌다는 것 자체가 좀 앞뒤가 안 맞다. 자기네들이 식민지 할 거 다 해놓고서. 그런데 전쟁이라는 게 처음도 아니고 뭐 식민지를 막 이렇게 땅 따먹기를 했던 이런 유럽의 지식인들이나 예술가들이 사실은 단순히 전쟁 때문에 놀란 게 아니고 그 전쟁의 양상이 너무 말이 안 됐다는 거죠. 실익도 없고, 뭐 실제로 대체 뭐 때문에 싸우는 거냐. 뭐 전쟁은 그쵸. 필요악이라는 단어가 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뭐 했다 치자. 뭐 인류 역사에서 우리가 처음 한 건 아니니까. 근데 아무 실익도 없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그쵸. 예.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인간의 이성에 대한 회의, 그리고 1차 세계 대전부터 전쟁의 양상이 또 바뀐 게 뭐냐면, 그 전에 전쟁은 인간과 인간끼리 했던 전쟁이 이제 기계가 이제 인간을 압도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무력감이 더 커진 거죠. 네. 그래서 뭐 1차 세계대전 때 뭐 탱크도 처음 나왔고, 이때 화학전도 처음 시작됐고, 전투기도 처음 나타나고 하면서 기계가 인간을 압도하면서 인간의 무력감, 그리고 참호전이나 이런 걸 하면서 자연에 또 느끼는 무력감, 이런 게 이제 심해되면서 결국에는 1차 세계대전, 그 2차 세계대전까지 전 유럽, 전 세계가 이제 전쟁터가 되면서 예술가들의 또 많은 수가 실제로 전장에 또 참여를 했었고, 네. 해밍웨이도 이제 전장에 실제 네. 참여했죠. 스페인 내전. 많은 전쟁에. 그러면서 이제 보고 들은 게 너무 놀랬던 겁니다. 특히 이제 해밍웨이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 내전에 참여하면서 또 내전이라는 게 또 워낙 또 제일 지저분한 전쟁 아니겠습니까? 내전은, 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의 그 바뀐 전쟁의 양상도 있으면서 내전인데다가 파시스트와 공산주의라는 어떤 이념적인 대립까지 있다 보니까 이전에 단순히 뭐 지구전, 뭐 이렇게 칼 들고서 영토 차지하려고 싸웠던 전쟁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대체 이념 때문에 싸우는 거의 의미가 뭐냐. 그리고 너무 잔인하다, 너무 참혹하다 이러면서 이게 문학에 영향을 줬던 거고, 뭐
일단 1차적인 이유는 이런 전쟁, 세계대전의 영향도 있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또 시각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또 찾아본 바에 이러면은 그 1차 세계대전 또 전후해서 또 경제 대공황도 있었고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거죠. 그래서 경제 대공황이라는 경제적인 어떤 영향이 또 직접적으로 인간에게 왔고 동시에 대중문화라는 게 생겼는데 이 이전에는 없었던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이렇게 보편화되면서 노예가 노동자가 되고 노동자가 일반 서민이자 소비자가 되면서 대중문화라는 게 생겼는데 대표적인 게 미국의 재즈죠. 그래서 이제 네. 재즈 에이지가 사실 로스트 제너레이션과 많이 겹치는데 이 재즈 에이지를 겪으면서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억나시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지금은 아이돌이나 케이팝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뭐 덕질하거나 이런 거는 지금 귀엽게 봐주지만 제 기억에 H.O.T와 잭스키스 팬클럽 이거 생겼을 때 9시 뉴스에 나왔습니다. 네. 10대들이 공부 안 하고 격렬했죠. 예. 10대들이 공부 안 하고 뭐 연예인 따라다닌다. 예. 그러니까 예. 그게 우리가 첫 경험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H.O.T나 잭스키스가 이런 뭐 아이돌 팬클럽의 1세대 그러니까 그런 똑같이 재즈 에이즈 시대를 딱 겪으면서 미국이 경제 대공황과 딱 맞물려 가지고 야 이거 타락했다. 이렇게 돈 때문에 사람들이 갑자기 이전에 없던 첫 경험이니까, 그러니까 대중문화에 대한 첫 경험을 또 받아들이면서, 그러니까 이 1920년대, 30년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에 대한 그 참혹한 기억과 동시에 경제 대공황, 그리고 대중들은 뭔가 막 영화관에서 영화 즐기고 뭐 저기 뭐 재즈 들으면서 술 먹고 그것도 일반 귀족들이 하던 걸 평범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아이 대중들이 타락했다라는 뭔가 첫 경험이니까 이런 쇼크가 다 맞물려서 아 우리가 대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 그런 거가 이제 예술가들이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이제 예술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시인은 에즈라 파운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작품으로 이제 길을 잃었다. 이제 우리 미국인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건가? 지금 전 세계의 이런 청년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전쟁 끝나가지고 상흔은 남은 상황이고 그리고 경제 대공황 때문에 지금 경제적으로는 파탄이 나 있는데 근데 뭔가 봤을 때는 약간 뭐 속된 말로 꼰대적 시각이지만 뭐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고 또 재즈 듣고 영화 보면서 막 또 흥청망청 노는 거하고 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라는 걸 이제 질문하기 시작한 세대인 거죠. 잃어버린 세대라는 용어는 거트루드 스타인이 이제 명명을 해서 유명해졌고 개인적으로 이제 거트루드 스타인을 제가 되게 존경하고 작가로서도 좀 우리가 다뤄야 될 인물이라고 보지만 거트루드 스타인은 요 1920년대 30년대에 미국 또 이제 파리에서도 활동을 했습니다만 특히 이제 미국 문학을 유럽에 소개한 아주 유명한 편집장이고 편집장으로도 더 유명하죠. 편집장으로 유명하고 이 거트루드 스타인이 실제로 미국 문학이 유럽과 전 세계에 이렇게 소개되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특히 20세기의 어떤 문학이 특히 서구 문학에 있어서 방향을 좀 어느 정도 제시했던 인물입니다. 편집자로서 이 거트루드 스타인이 이제 잃어버린 세대라는 용어를 붙이면서 이게 아주 많이 알려진 그런 용어가 됐고요. 이 당연히 잃어버린 세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스타일도 묻어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시니컬하고 그리고 미사일국을 뺀 굉장히 하드보일드 이따 말씀드리죠. 하드보일드 문체 그리고 미사일구가 없어요. 그리고 해밍웨이의 특징이 그렇죠. 해밍웨이는 이제 그렇게 이제 나온 거고 그리고 뭔가 감정을 막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 감정적인 걸 좀 배제하고 행동으로서만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지치면 그냥 말 많이 안 하잖아요. 단문으로 이제 중문이 있어도 이제 아주 간략하게 딱 정리해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 막 초등학교 아직 어릴 때까지만 해도 학교 갔다 오면 제자 막 얘기하는데 사춘기만 딱 돼도 단문으로 딱 말도 없고 그냥 방 문 닫고 나가고 문 딱 닫아버리고 들어가고 대답 딱 딱딱하게 단문으로 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경상도 그 아저씨들 아는
밥은 네. 자자. 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서 네. 그러니까 사춘기에 접어든 뭐 미국 문학 뭐 이렇게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문학에서 좀 두드러진 경향이 좀 있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경제 대공황의 시작 지점이었자. 그 다음에 또 미국이 조금 두드러졌던 이유는 뭐냐면 또 미국은 세계 대전의 참가국이면서도 관조자였죠. 그쵸. 거의 그 피해는 거의 없었죠. 네, 네. 본토가 피해를 당한 적은 없으니까. 참고로 네. 미국 본토가 외부 세력에 의해서 피해를 당했던 건 2001년 9.11 이전에는 사실상 없다시피 그쵸. 했었죠. 그 내전은 네, 있었지만 네, 내전은 뭐, 있었지만, 네. 네, 그래서 사실 또 관조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멀리서 제3자 입장에서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예술로서 또 표현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피츠제랄드의 위대한 개츠비도 여기로 이제 묶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해밍웨이 같은 계열은 이제 전쟁, 뭐 아니면 어떤 이성에 대한 어떤 회의, 그러면서 허무주의, 허무주의 뭐, 이런 네. 걸로 좀 대표되는 계열이고, 피츠제랄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타락, 네, 예, 그쵸. 예, 네. 그리고 재즈 에이지. 그래서 또 재즈 에이지의 약간 이건 그 활락과 유흥과 이런 거랑 또 결부가 되는 게 로스트 제너레이션입니다. 그 로스트 제너레이션의 영향을 받은 문체, 네. 하드보일드 문체 네, 네. 하고 이제 이론, 빙산 이론이 있거든요. 네. 예. 그 하드보일드 문체가 네. 뭔지는 네. 이제 선생님이 뭐 로스트 제너레이션처럼 이렇게 제가 유창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자료 조사를 해가지고 온 게 네. 있습니다. 하드보드가 아닙니다. 하드보일드입니다. 네. 제가 발음 네, 이상했나요? 네, 아닙니다. 하드보일드. 제가 네. 학교 다닐 때 하드보드라고 몇 번 실수해가지고. 네. 네, 하드보일드 문체는 비정할 만큼 간결하고 네. 명료한 네. 문장인데요. 뭐 네. 감정을 해프게 혹은 자세하게 묘사하기보다 최대한 억제하려고 네. 하는 이런 경향을 일컫는 말인데 네. 그에 따라서 이제 박력이 있기도 했습니다. 좀 이제 약간의 좀 남성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름도 그렇고 하드보일드. 네. 네, 문체는 잡다한 수식이 없고 간결하며 네. 또한 제3자의 시각으로 사실만 덤덤하게 나열하는 문체입니다. 해밍웨이는 초창기부터 장년기까지 계속했던 신문기자 및 자유기고가 생활을 통해서 간결하고 정확한 문체에 익숙했고 또 이러한 문체가 그 해밍웨이 스스로의 마초적 성격과 잘 부합이 돼서 이제 더 두드려졌던 게 아닐까 합니다. 참고로 해밍웨이가 어떻게 보면은 정식으로 문학을 배웠다고는 할 수 없죠. 예, 정식으로 그쵸. 수습 기자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이제 기자 생활을 했고 그게 이제 해밍웨이만의 어떤 문체 스타일을 만드는데도 영향을 줬고 그리고 해밍웨이의 유명한 소설들 보시면 해밍웨이 작품들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사냥입니다. 네. 사냥에서 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로스트 제너레이션적인 것도 있고 또 하드보일드적인 거하고도 결부가 되죠. 네, 그래서 또 아무래도 그 해밍웨이는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걸 쓴 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경험한 것들이 사냥이나 뭐 이런 쪽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더 포커스가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해밍웨이 인터뷰집 중에 보면 스타일은 그냥 쓸모없는 개념이 아니다. 문체는 작가가 일하는 방식일 뿐이다. 제대로 된 방식으로 하면 보기 좋다거나 아름답다거나 하는 사실은 부차적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해밍웨이는 될 수 있으면 형용사와 부사를 참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단문이다 보니 형용사 부사는 이제 빼고 간결하게 했겠죠. 그래서 이제 해밍웨이가 나는 뒷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을 불신하도록 배운 것처럼 형용사를 불신하도록 배웠다고 털어놓았는데 그 배움을 가르쳐준 사람이 에즈라 파운드였다고 합니다. 네. 역시 로스트 제너레이션에. 네. 근데 형용사를 이렇게 혐오하는 작가들이 많은 줄 몰랐어요. 에즈라 파운드는 형용사란 이렇다 할 것도 의미하지 않는 불필요한 품사라고 지적을 했고 마크 트웨인도 형용사를 붙잡게 되면 죽여버려라.
모두 죽이지는 말고 대부분 버리라는 말이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이 가치를 얻게 될 것이다. 형용사들이 서로 가까이 놓여 있으면 약해진다.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힘이 생긴다. 라고 했고, 볼테르 또 형용사는 실사, 그러니까 현실의 그대로 그걸 이렇게 보여주는 것에 가장 큰 적이다. 또 스티븐 킹, 네, 유명한 작가죠. 네. 지옥에 이르는 길은 형용사로 포장되어 있다. 라고 이제 말할 정도로 형용사를 불신하는 작가들이 많았네요. 네. 해밍웨이의 하드보일드 문체는 어휘뿐만 아니라 문장에서도 목격되는데요. 짧고 간결한 문장, 또 어떤 문장은 너무 짧고 압축적이어서 마치 전보문을 읽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밍웨이는 짧고 간결한 문장을 즐겨 사용하되 어떤 때는 반복법을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똑같은 문장이나 비슷한 문장을 여러 번 되풀이하지만 단순히 반복한다기보다는 의미를 조금씩 보강하는 점층법을 구사함으로써 주술적 효과를 누렸다고 합니다. 네, 이 점층법은 아까 말씀하신 거트루드 스타인으로부터 배운 건데요. 이제 그 거트루드 스타인의 1913년 성스러운 에밀리라는 시에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장미는 장미이고 장미이며 장미이다. Rose is a rose is a rose is a rose. 네. 학자들은 뭐 이걸 사문이란 그 자체일 뿐 그 자체일 뿐이라는 동일률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rose is a rose is a rose is a rose인데 첫 번째 rose는 여자 이름이고 여자 이름. 나머지 rose는 꽃 이름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거트루드 스타인은 스스로 이제 어떤 사물의 이름을 언급함으로써 그것과 관련된 이미지와 감정을 환기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스타인이 이거 수정했어요. 장미는 장미이고 장미이다라고 수정했습니다. A rose is a rose is a rose로 수정했습니다. 로즈를 하나 뺐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게 그거 아닌가 싶을 정도이긴 하지만 그래도 거트루드 스타인의 그 말처럼 장미라고 딱 언급을 함으로써 장미의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장미의 향기도 알고 촉감도 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이미지가 주는 새로운 환기, 그리고 각자가 느끼는 장미에 대한 이미지는 또 사실은 그 에피소드들은 다 다를 거란 말이죠. 저는 멋졌습니다. 거트루드 스타인. 이게 어쩌면 알파벳 계열과 한문을 바탕으로 하는 이런 우리 동아시아 계열의 언어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동아시아 언어는 한자를 쓰기 때문에 그 자체를 압축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를 압축어기 때문에 사실은 형용사 부사에 대해서 별로 스트레스를 이렇게까지는 안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자체로 언어가 압축어기 때문에 사실은 한자를 뭘 썼는지만 알면은 그냥 직관적으로 이게 딱 한자 잘하세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좀 딱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알파벳 계열은 압축어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이런 형용사나 부사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언어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작가는 이걸 또 반대로 의식적으로 빼려고 하는 것을 좀 추구한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듭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로스트 제너레이션의 3인방 중에 하나였던 포크너. 와는 해밍웨이가 문체면서는 완전 극과 극. 이 두 분이 이제 좀 서로 그렇게 썩 사이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서로의 이제 글 쓰는 스타일에 대해서 서로 디스하고. 해밍웨이 포크너는 이제 해밍웨이가 간결하고 명쾌한 하드보일드 스타일을 중시했다면 포크너는 길고 복잡하고 굉장히 난해한 문체로 유명을 했는데요. 이거 이렇게 됩니다. 포크너가 해밍웨이 스타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독자가 사전을 찾아볼 만한 어휘를 단 한마디도 사용한 적이 없는 작가다. 이렇게 이제 비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밍웨이는 어떻게 답했냐면 포크너에 대해서 포크너가 이제 좋아하시는 분도 또 관심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좀 만연체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 어떤 거는 한 문장이 한 페이지 넘어가기도 하고 뭐 미국의 염상섭이죠. 그래서 좀 만연체입니다. 만연체인데 미국의 횡보죠. 그 포크너에 대해서 가엾은 포크너. 그 사람은 엄청난 어휘를 사용하면 엄청난 감정이 생긴다고 믿는 모양이지?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말을 쓸데없이 많이 하냐 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예, 걸로 유명합니다. 포크너의 소설을 네. 읽다가 해밍웨이 소설을 읽으면 네. 그렇게 쉽게 넘어간다는. 그래서 제가 이제 영문학을 공부했는데 영문학 시간에 포크너가 그렇게 유명한데도 웬만하면 교수님들이 포크너를 원서로 수업을 안 하려고 한다라는 우스갯소리를 들었습니다. 일단 학생들이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이제 들은 적도 있네요. 예. 네. 다음 시간에는 저희 단편 소설을 읽고 수다 떠는 방송을 본격적으로 할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